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자유민주주의와 부국강병 이제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승만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박정희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산업화를 선진화시켜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귀한 그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또 경제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처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우리 신동주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제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부국강병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이제 헌법에 국시가 자유민주주의니까. 그 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안보와 경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주변에 그 정말 늑대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하고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허하게 되지 않으려면 부국강병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기틀을 마련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얘기에 들어가기 없어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이나 거기에 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참으로 엉뚱하고도 무법천지 같은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더 탐사를 하고 있었죠. 더 탐사 사람들이 유튜버들이죠. 뭐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인데 그 한동훈 장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어디 룸살롱에서 술 파티를 했다고 이게 보도를 한 것이 더 탐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이 없었던 걸로 판명이 됐고, 한동훈 장관이 뭐 손해배상 물린다고 하니까 완전히 뭐 미쳐가지고 한동훈 장관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뒤지고 배를 눌리고 완전히 한 장관 나오라고. 이게 도대체가 법무부 장관 집에 가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이라도 그렇죠. 이런 짓을 하면 이건 가택 침입죄요, 뭐 위협죄요, 공갈죄요, 뭐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또 해당되기도 하죠.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상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요걸 먼저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요즘에 이제 민노총의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이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고 하는 그런 사건으로 해서 지금 민노총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정말 정부에서는 이제 민노총의 해계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서 민노총이 앞으로 무슨 일을 또 할지 궁금한데, 여기 보이는 거 한번 목사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민노총 세력이 지난 정권하고는 함께 참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적인 노동 파업을 하더라도 이걸 사법 처리를 제대로 안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기고만장해갖고 새로운 정권에서도 지난 정권 때 한 것처럼 특혜를 누리면서 아주 무법의 이런 불법 노동활동을 갖다가 시위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 아주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결코 그들의 그런 불이한 그 시위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번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타협을 안 한 게 아주 국민들한테 큰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인데, 민주노총이 자기들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을 띄웠어요. 연대사라는 건 뭐냐,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북한의 여기 중앙위원회가 우리 민노총한테 이 불법 파업이나 정치 투쟁을 선동하는 거예요. 같이 해봐서 엎어버리자는 거예요. 뭐 통일 선봉 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북한에서는 노동투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정치투쟁을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노총은 순수한 이 노동단체가 아니라 정치투쟁을 하는 단체고 이것은 북한하고 연계가 돼서 상당히 이적성이 노골화한 지금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고 네. 지시를 받아가면서 움직이죠. 예, 민노총이 이렇게 용감합니다. 우린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밝혔으니 얼마나 용감합니까? 예. 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그 구미에서 출생을 해서 그 대구 사범을 졸업하고 교사로 있다가 만주국의 육군 군관학교에 입교를 했고 42년에는 일본 정규 육군사관학교에 편입해서 4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사관 생도가 되고 장교가 되는 게 최고의 아주 학생들한테 로망이었고 최고의 이 당시에 이런 인물들이 엘리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본 육사를 들어간 사실 하나로 친일파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거기서 유능하면 이렇게 일본의 기존 제도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된 게 실정인데 지금 전부 친일파로 몰아서 극단주의적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박정희가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토벌했다 하고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대적으로 보면은 전혀 맞질 않아요. 44년 졸업했는데 예. 언제 그게 독립군을 토벌했다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예. 어쨌든 8.15 광복 이후에 이 박정희가 한국 광복군에 편입을 해서 광복군 장교로 활동하다.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으니까. 44년 귀국해서 그 국방경비사관학교 단기과정을 마치고 일본에 육사를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또 장교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마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는요, 만주 사관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 사관학교 나오고 한국에 또 육사 나오고 그러니까 사관학교를 3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철저히 받았네요, 진짜.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극심했죠. 그래서 어떤 관직에 있든지 어떤 지식인 간에 또 연루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박정희 대통령도 그 시기에 또 형님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박상희 씨라고. 그래서 이 48년에 그 군내 좌익군자를 색출하는 수군 작업에서 불명예 전역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 백선엽 장군이 이 구제를 해서 6.25 전쟁 발발을 기해서 다시 임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향한 것이 박정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제가 돼서 이제 박정희는 그야말로 이제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최전선에 서게 된 겁니다. 인간의 운명이 우리 김문수 씨도 한때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해서 지금은 노동운동과 좌익의 실태에서 알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또 인생의 전기 때는 소장 때 김종필 씨하고 함께 5.16 군사혁명을 주도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수립을 했습니다. 하여간 대장으로 전역을 해서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시키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또 재선에 성공을 하고 69년에 삼선 개헌을 단행을 하고 또 72년에는 유신을 선포해서 4공화국을 출범시킨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파란이 많고 당시에 사실 환경이라는 게 북한의 안보 환경이 지극히 굉장히 위험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정적들에 의해서 반대가 아주 심한 그런 상황에서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의 첫 건국 대통령이고 박정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건국 대통령으로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에 앞서서 실사고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를 투쟁을 한다기보다 국가 발전을 일으켜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세계에서 최빈국가로 있다가 하여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해낸 것인데, 자, 일단은 이제 업적이 굉장히 많지만 요약을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서독의 원조로 경제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서독의 그 당시에 간호사들이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독에서 차관을 주는데 담보로 내세우는 것이 이 파독 간호사하고 광부의 3년치 월급입니다. 3년치 월급을 해서 그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은 것이 종잣돈이 된 것이죠. 그 다음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됐어요. 이것도 또 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소위 63세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거죠. 일본하고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한 용단이라고 봐요. 이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네. 배상금을 통해서 산업화의 그 시드머니가 된 거.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3억 불이라는 당시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 액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전기가 된 건 월남 파병, 중화공업 육성, 또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입국, 조국 군대와 국민교육 헌장, 88올림픽의 유치계획을 세우고 남북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등 정말 18년 집권했나요? 16년 집권하는 동안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처음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래요. 박정희가 우리 민족의 5천년의 가난을 떨쳐낸 지도자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60년도 초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다 그때 춘군기라는 게 뭐 엄청나게 있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가루 죽을 먹고 뭐 그렇게 연명을 하던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 70년대 들어와서부터 서서히 회복이 돼서 지금은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돼 있는데, 그 토대가 박정희 대통령 때 놔줬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박 대통령의 방독을 환영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장면입니다. 참으로 뭉클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중간 또 말씀드린 거는 저희 자유통일국민연합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승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개발 계획이 이제 1차, 2차, 3차 해서 이때 경제 성장률이 7.8%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총생산군이 83불에서 126불로 상승을 했는데, 참 지금 보면은 너무나 참 미미한 숫자죠. 지금은 3만 불이 넘지 않습니까? 1인당 GDP가.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을 제하면 이거보다 좀 더 되겠지만,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일으켰고, 이 당시 한국하고 1인당 그 총생산이요, 그 가나하고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나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빈국으로서 지금 그대로 있는데,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일하게 진입한 아주 성공적인 나라가 됐죠. 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두 개를 다 달성했다는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돼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정말 시쳇말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대한민국을 뭐 헬조선이니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거 다 뭐냐면 이런 놀라운 경제 기적을 사실 그 조롱하고 부정하는 거죠. 저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만들어낸 말이죠. 어떻게 조선이에요? 조선은 지금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헬조선이라면 북한이 북한 헬조선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해당하는 건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이제 농촌 진흥을 위해서 소위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죠. 근면자조 협동정신. 그래서 농촌의 그 여러 가지
마을길, 또 농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초가지 부분 네, 다 네. 걷어내고 슬레이트 그렇죠. 슬레이트로 해서 아주 근대로 지금 변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쌀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통일벼를 재배를 시작을 해서 비획적인 쌀 생산량 증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그린벨트를 설치했어요. 이게 그린벨트가 없었으면 수도권이나 이런 이쪽에 전부 산림이나 이런 그 어떤 좋은 그 습지대가 다 파괴가 됐을 건데 이거를 굉장히 그때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가 됐죠. 예. 이 당시에는 뭐 대한민국이 아주 그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었죠. 근데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일관성 있게 녹화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림 녹화국이 되어버렸죠. 이게 지금 이 장면은 아프리카 루안다의 이제 새마을 운동인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새마을 길을 보고 일을 하는 거 보면 감명 깊지 않습니까? 네.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수입을 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다목적 댐 준공, 뭐 이게 소양강 댐을 73년에 완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큰 댐들이 많이 돼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이제 방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어마어마한 또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했죠. 또 산업화와 가정에 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됐죠. 우리나라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 합하면 2,500만이라고 합니다. 국토 전체 인구의 한 반이 되는데 이 좁은 지대에 전력을 공급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파트 숲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파트 한 집마다 전부 냉장고, 세탁기,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게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을 76년에 했고, 공업단지들을 사실, 마산 수출 자유지역부터 시작해서 공업단지를 이 동남 해안에 이제 그 물류축이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여기를 통해서 많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이 됐죠. 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게 됐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는 또 가장이 되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죠. 60년대 우리 가난할 때는 이 누님들 또 여동생들이 전부 공장에 가거나 또 버스 차장으로 가거나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돈들이 집으로 보내줘서 또 자식들, 아들들을 또 교육을 시켜서 이게 교육 힘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고 눈물 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고속도로 건설이 아주 이게 대단한 이제 효과를 가져왔죠.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근데 아시겠지만 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그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김대중하고 김영삼 그 당시 의원이 거의 두루노때나 하는 정도로 해서 공사장에 나타나갖고 공사장을 하고 들어오는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자동차 산업, 조선공업이 세계적으로 된 데에는 철강업의 육성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도움을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박대준 씨가 포항제철을 설립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으로부터 자금만 수요받은 게 아니라 기술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포항제철이 세계 최고의 제철소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반일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꼭 좋은 것이냐?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기반이 된 것이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및 한일 협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 무상 공여가 3억 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 군정 시대에 소위 적산이라고 해서 적산. 일본이 남긴 여기에 그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속시키는 그 몰수 조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걸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재벌 기업의 그 재산의 원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불안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출과 수입을 하게 돼갖고 우리의 농산물 또 경공업품들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 시장이 돼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큰 또 기여를 하게 된 또 그런
기반이 되었던 걸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네. 그 철강업 때문에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육성이 돼서 지금 보세요. 뭐 중국이 잘 나갈 때는 뭐 조선 산업이 중국이 1위가 됐었는데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조선 산업은 1위를 했어요. 지금도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은 되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조선 엄청나게 큰 배들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다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세계 그 바다 위에 운행되고 있는 배들의 한 40%가 한국에서 만든 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대단한 일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 유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그 우리나라만이 만드는 그런 기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의 준공 사진입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물류혁명에 획기적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산업발전 수출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고속도로 건설 그 속도가 세계에서 어떤 그 고속도로 건설 역사상 어떤 최초로 제일 빠른 시일 내 단기 시일 내에 건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정신이 뭐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반도체 전자공업 기반이 74년 또 시작이 돼서 삼성이 이걸 인수를 함으로써 지금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때 지금 기초가 돼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 최첨단 그 산업에 있어서 이게 아주 황금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산업의 또 쌀이라고.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산업의 쌀이라고. 예, 지금 뭐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반도체 수출을 금지시켜가지고 이 아주 하이테크 같은 무기를 지금 만들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파병,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 자유진영을 우리가 같이 서로 돕는다는 거,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죠. 군사원조 10억 불, 뭐 파병 경비 또 10억 불, 기타 또 여러 가지 무기도 우리가 이제 소총을 10만 정을 제공을 받고 또 이 건설을 했고 말이죠. 전폭기가 17개 대대 등등 뭐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국군만 파병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일꾼들을 갖다가 많이 또 월남에 보내갖고 건설 현장에서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이 감으로 인해갖고 지금의 현대 그다음에 한진 있었죠. 한진이 많이 월남전에서 특수를 누렸어요. 재벌 기업들이 됐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주국방의 기초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마련됐어요. 방위산업이 육성이 되는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오늘까지도 많은 그 국방의 기술을 이 개발한 연구소 ADD가 창설됐고 또 74년에 율곡 사업이 시작이 돼서 소총, 미사일, 전차 등이 국산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의 K방산의 기반이 됐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K방산이 지금 뭐 폴란드에서는 4조 원어치를 지금 수입을 한다 그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한국의 방산 기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기술은 우수하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실사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국민들한테 뭐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그 정치인들의 공약은 진짜 헛되게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의 측면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걸 갖다 소신 있게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국리민복, 국가에는 이를 가져오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복을 가져오는 그런 그 지도자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